매주 다른 컨셉으로 제대로 썰을 풀어보는 시간, 궁금한 썰명회.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생물학자이자 자연과학계의 대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워낙 유명한 어떤 학자시라서 대부분 청취자들이 아시겠지만, 네. 간략히 설명해드리면, 제가 먼저 국립생태원 설립을 주도하셔가지고 초대 원장하셨고요. 개미, 까치, 돌고래, 영장류 등 연구의 전문가시고요. 특히 이 공통점은 사회를 이루고 사는 동물들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생물학을 전공하시게 됐습니까? 사실은 제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근데 대학을 잘 못 들어가가지고 예. 이지망으로 밀려서 들어갔다가 예.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평생 몸 담게 됐습니다. 예. 특히 근데 교수님하면 유명한 게 그 학문적 어떤 업적도 굉장하시지만 대중들과의 과학적 소통,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신 부분이 있는데요. 왜 어떤 대중들과의 소통에 이렇게 적극적이시게 됐나요?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 그 네. 당시에는 그 미국 과학계에서요, 우리가 이제 흔히 과학 대중화라고 부르는 그거를 아예 조직적으로 이렇게 권장하던 시대였어요. 예. 그래서 연구비를 받으면 그 연구비의 일부를 자신이 발견한 과학적 사실을 일반 대중과 소통하는데 써야만 하는 예. 그런 규율도 있었고요. 예. 제 지도 교수님, 하버드 대학에 돌아가신 이오 윌슨 교수님 예. 같은 분,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바쁜 분도 거의 매년 대중을 위한 책을 쓰시고 필요하면 강연하시고 또 국회에, 미국 같은 이제 의회에 예. 청문회에도 예. 나가시고, 과학은 참 묘한 운명을 지닌 학문이거든요. 예. 세상에 과학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예. 정말 그거 과학 없어도 살 수 있어. 그 진짜 망발이거든요. 예. 과학이 없으면 그냥 우린 거의 한 2, 3일 내로 아마 그렇습니다. 종말을 예. 맞을 텐데. 근데 이상하게 과학은요, 과학자가 스스로 중요합니다 얘기 안 하면 예. 중요한 줄 모르세요. 예, 그렇습니까? 참 얄궂어요. 예. 그래서 지가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해야 되는 그 얄궂은 운명을 갖고 있는 학문입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까 여러 가지 연구를 오래 하셨지만 그 개미를 특히 오래 연구하셨습니다. 보면 왜 개미였나요, 교수님? 네, 말씀드린 대로 제 지도 교수님이 워낙 윌슨 개미학의 교수님이, 예. 네, 대가셨고, 그 개미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무지하게 재밌어요. 예. 그리고 인간하고 정말 제일 많이 닮은 동물이에요. 예. 모습이 닮은 건 예. 아니지만 사는 모습이 정말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예. 정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기하고 이렇게 얻을 지혜가 많은 동물이에요. 예.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침팬지 같은 동물들이 한 99% 이상 사람과 유전자가 비슷하다고 저는 얼핏 주워 들었는데요. 네. 그보다 더 어떤 이 사회를 이루고 하는 게 개미가 인간과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그렇죠. 한번 따져보세요. 네. 침팬지가 무슨 농경을 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예. 침팬지가 무슨 가축을 기르는 낙농업을 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침팬지가 노예를 부린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네. 침팬지 사회에 무슨 전문 강도가 있다든가. 강도도 있습니까? 개미사회는? 네, 개미사회는 강도도 있고 예. 모상 강도도 있고요. 예. 적의 그런 암호를 분해하는, 해독하는 그런 일도 하고 예. 별의별 일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웬만한 일들이 개미 사회에서 다 벌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침팬지 사회에서는 거의 그런 일이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침팬지가 유전자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가까운 동물임에 틀림없는데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에서는 우리랑 굉장히 다른 길을 가고 있고요. 개미는 우리랑 유전자 관점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비슷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참 재밌는 동물이에요. 이따 다시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개미 사회와 인간 사회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요? 그거는 한마디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어떤 면으로는 개미 사회가 뭔가 서로를 이렇게
그 도와주고 예. 뭐 이런 면에서는 참 좋은데 좀 지나친 전체주의 국가다 보니까 예. 개성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개체 우리로 하면 개인의 삶이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예. 별로 개미처럼 살고 싶지는 아하.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개미 사회와 인간 사회의 어떤 그 질적 뭐 평가를 하긴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개미 사회에서 배울 점은 뭔가요? 보시기에 가장. 글쎄요, 제일 배워야 되는 건 제 생각에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희생일 예. 것 같아요. 개미 사회가 저렇게 막강해진 데는 결국은 희생이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예. 그렇거든요. 우리도 인간도 희생을 퍽 잘하는 동물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예. 우리는 희생을 기꺼이 한다기보다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 있는 거고 그들의 희생 덕분에 사회 전체가 얻는 게 굉장히 많은 예. 거죠. 근데 개미는 여러 개미들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기꺼이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차원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을 위해서 어떤 개미는 굴문을 막는 머리로 굴문을 막는 역할을 하는 개미가 있는데 예. 걔는 그냥 태어난 날부터 그 굴문 막은 자세로 죽거든요. 근데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어느 부모님한테 통보가 예. 당신의 아들은 평생 굴문에 머리 예. 박고 살 거다. 그걸 받아들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예. 내 아들이 뭐가 잘못돼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희생을 감수할 자세는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예. 개미 사회는 그냥 근본적으로 주어진 희생을 모두가 기꺼이 한다는 게 정말 다르죠. 예. 이 교수님 개미에 관련된 책과 여러 다작을 저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새 책 내셨죠? 네. 최재천의 곤충사회. 이 책 맞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예. 이 책은 어떻게 그동안의 어떤 책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수님? 제가 쓴 책 중에 예. 제법 여러 권이 제가 어쩌다가 이제 뭐 신문에 글 쓰고 사는 예. 논객이었거든요. 예. 한 25년 썼더라고요. 참 오래 썼는데 예. 그 쓰다 보면 그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책이 되곤 했는데 예. 이번 이 최재천의 곤충사회는 제 강연을 모은 책이에요. 아, 예. 그 지난 한 10년간 제가 했던 여러 다양한 주제의 강연들을 녹취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각색을 해서 쓴 책인데 예. 조금 다른 면을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감수를 해가면서 그 글을 쓰면 자기가 직접 글을 써야 되니까 굉장히 절제해서 쓸 거 아니에요. 특히 신문의 글은 워낙 짧으니까 쫙 절제하고 할 얘기만 추려서 딱 쓰는데 강연은 아무래도 뭐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약간 용감한 발언도 좀 하고 그래서 조금 글을 모아놓은 것보다 톡톡 튀는 맛이 좀 있더라고요. 예. 네, 약간 위험한 발언도 좀 튀어나오고. 위험한 발언. 예. 그런데 강연을 모아놓으셨더라도 그 강연 중에서도 어떤 일관된 흐름을 잡아가지고 모으셨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모았다기보다는 출판사에 편집하시는 분들이 제가 한 강연 중에서도 아마도 이런 사회성이라든가 그런 데 관여되는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다든가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를 제가 동물사회에 빗대서 그런 한 강연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모아놓은 것 같아요. 마침 그쪽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자연스럽게 아까 그 말씀이 위험한 그 부분에 속하는 발언이시죠? 뭐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저 사람 뭐 저런 소리를 하지 뭐 그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 뭐 또 때로는 아니 개미나 연구하지 왜 인간 사회에 대해서 왈가왈부했느냐. 네 종종 야단을 맞고 살았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 나온 인간 사회에 대한 언급 중에 가장 교수님께서 어떤 지금 상황에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뭔가요? 인간 사회에서. 글쎄요. 뭐 어느 거 하나를 꼭 집어서 얘기하긴 뭐한데 제가 평소에 제일 많이 이렇게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동물 사회는 제가 워낙 이제 뭐 아무 동물이나 연구한 사람은 아니고 예. 저는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예. 동물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는데요. 이 사회라는 구조가 유지되려면 일종의 그 룰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끔 자기 멋대로 살면 그 사회가 유지될 리가 없잖아요. 서로 맞춰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와 제가 그동안 관찰해온 모든 다른 사회적 동물에 제가 발견한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예. 불평등에 대한 차이예요. 아, 예. 그 다른 동물 사회들은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완벽하게 거머쥐는 일이라는 건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나눠야 예. 그래야 자기의 이 권력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예. 제가 본 그동안의 우리 사회는 뭐 정치 분야도 마찬가지고 저 그 돈 버는 분야도 예. 마찬가지고 조금은 다른 동물 사회에 비해서 지나치게 독점, 예. 지나치게 거머쥐는 게 너무 자주 보여요. 예. 동물 사회에서는 그 정도로 거머쥐면 예. 오래 못 갑니다.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예. 뭐 예를 들면 아주 조직적인 침팬지 사회 같으면 혼자 힘으로 권좌에 오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몇 명의 수컷들이 모여가지고 그 기존에 그 권좌에 있는 수컷을 몰아내고 자기들 중에 한 마리를 추대하고 추대하고 이러는데 그 녀석이 권좌에 이제 앉고 난 다음에 적절히 배분을 안 하면 금방 또 저기서 모입니다. 저 나무 뒤에서 모여. 야, 쟤 뭐야? 그래가지고 또 이제 두세 마리가 이제 해갖고 기회를 보다가 그 어느 순간에 이 친구를 또 몰아내고 또 그들 중에 하나가 올라서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가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보면 우리 지금 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심하다는 통계를 언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자본주의가 약간 좀 지나치게 지금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뭐 이러면서 좀 지나치게 가는 느낌을 우리 다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동물 사회에서 그 정도의 빈부격차가 일어나면 사회 자체가 붕괴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 유지해 가는 뭔가의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이 언제까지나 버틸 수 있을까? 그 동물 사회가 그런 걸 진화시킨 데는 100만 년, 200만 년, 뭐 1000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걸 텐데 우리 뭐 자본주의 기껏 해봐야 우리 몇백 년 했을 텐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까?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눠야만 되는데 그 나눠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그렇죠.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떤 인간 사회 특징, 어떤 사피엔스의 지금 위험성인가요? 아니면 우리 지금 사회의 위험성인가요? 둘 다 포괄하시겠지만, 그렇겠죠. 아니 우리가 사피엔스니까 사피엔스가 살아온 지금까지 한 30만 년 정도 살아왔다고 우리가 보는데 30만 년 내내 우리가 이렇게 산 건 아니죠. 아마도 그 30만 년 중에 거의 29만 년을 우리가 수렵 채집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시절에는 많이 나눴을 거예요. 거머쥘 만한 것도 많이 없었고 혼자서 굉장히 훌륭한 사냥꾼이라서 뭐 노루를 한 번에 3마리를 잡았다. 저장할 때도 없기 때문에 거머쥐어 봐야 다 썩어서 없어지니까 빨리 나눠주고 자기가 제일 많이 먹고 그럼 뭐 어느 날 옆집이 잡아오면 그 집이 또 나를 이만큼 또 나눠줄 거고. 근데 이게 농경으로 우리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많이 곡간에다가 쟁여놓고 곡간 열쇠를 손에 쥐고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불균형이 훨씬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농경은 그래도 상당 부분 혼자서 그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보니까 서로 도울 수밖에 없고 품앗이하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이게 근데 이제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는 기계의 힘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힘으로 한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그 진화의 역사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독점이 가능해도
적절히 나누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게 훨씬 길게 가는 전략일 거다. 그런 걸 저 같은 사람은 늘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어떤 생물의 사회를 쳐다보면서 사피엔스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더 나누는 제도적 방법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본능적으로 아마 나눌 줄 아는 동물일 텐데 예. 그래서 수렵채집 농업을 하던 시절에는 제법 잘 나누던 동물이 예. 이게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나누지 않아도 괜찮은가? 지금 약간 착각의 시대를 몇백 년 지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이제 언젠가는 붕괴하거나 아니면 자본주의가 자체 정화 능력을 이제 발휘해서 좀 달라진 사회가 저는 언젠가는 올 거라고 기대하고 삽니다. 예. 그게 제 당대에 벌어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더 약간 미세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빈부격차 이대로는 지속 불가능하다. 양보 없이 서로 그런 어떤 지금 우리 사회 지금 특히 한국 사회 이 정책이나 이런 걸 보실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한 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통계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여러 해 전에 미국 다음으로 빈부격차가 심하다. 어이구 언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은 뭔가 시작하면 극단으로 그렇습니다. 좀 그 달려가는 성향이 있잖아요. 종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했다 하면 거의 끝장을 봐야 되는 그런 수준의 뭔가가 있는 사회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상당히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사회는 또 우리 사회 나름의 저는 그걸 이제 집단적 현명함이라고 표현해 봤는데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그 집단적 현명함을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제 관찰에 의하면. 그래서 뭐 조만간 또 우리는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 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낙관을 하고 계시는군요. 조만간. 네, 저는 뭐 우리가 여러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면서 왔거든요. 지난 몇십 년 동안 보면 참 대단한, 참 위대한 시민이기 때문에 아마 또 찾아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위안이 되는데.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어떤 낙관적인 기대를 하시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인 문제인 기후 변화나 뭐 이런 데 대한 정책이 우리가 과연 우리 경제적 수준에 맞는 정책을 도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역대 우리 정부들은 기후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한 정부가 미안합니다만 한 정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기후 깡패 또는 뭐 기후 얌체 이렇게 불립니까? 어느덧 우리는 굉장히 그래도 투자를 많이 했어요. 환경자 들어가는 우리나라 연구소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그래도 환경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세금 투자해서 해놔가지고 어떤 환경에 관련된 기후에 관련된 국제 이슈가 등장하면 굉장히 빨리 정책도 만들고 우린 뭐 훌륭한 학자들이 많아요. 그 국제 무대에 나가보면 발표 제일 먼저 합니다. 발표 멋있게 잘해요. 그건 뭐 박수 받고 역시 대한민국 발빠르다. 근데 한 2년 뒤에 가면 이제 욕먹기 시작해요. 이행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깡패다, 얌체다 소리를 듣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뭐 어쩌다가 그 생물다양성 협약,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 의장을 한 2년 동안 하면서 국제기구를 한번 이끌어 봤는데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피부로 느껴봤는데 얌체 깡패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바보라는 결론입니다. 이게 얌체짓 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이득을 얻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실제로는 얌체짓 하면서 지가 제일 손해보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조만간 수출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게
그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예. 지금 유럽 쪽에서 오는 소식을 아리백을 들어보면 말씀하시는 아리백도 예. 그렇고 ESG도 그렇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지 않으면 반도체도 그런 반도체 안 사겠다 그러는 거고 그런 자동차 안 사겠다 그러는 건데 이거 이런 식으로 저 가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벽에 콱 부딪히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 정부가 정말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동안은 자꾸 환경 챙기면 경제가 망가지는 그렇습니다. 줄 알고 대립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예. 이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 먼저 이걸 어떤 식으로 봐야 하냐면요. 꼭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준비한 국가들이 미처 준비 안 한 국가들을 괴롭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길 것이다. 그렇죠. 자기네들은 웬만큼 다 이제 챙겨놓고 미처 못 챙긴 나라 힘들게 만들면서 돈을 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환경 그런 국제 회의에서 늘 하는 얘기가 이제 와서 환경 규제를 하면 중진국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아니 니네들은 그렇습니다. 다 쓰면서 우리 보고 이제 하라는 게 뭐냐. 그게 언제나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약간의 보조금을 주면서 근데 큰 돈은 다 또 선진국이 다 빼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법 선진국이 됐는데 아차 하는 순간 잘못하면 선진국 내에서도 그런 준비를 먼저 갖춘 유럽 나라들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 지금 그게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이렇게 보이니까 답답해요. 그건 아닌데. 아까 그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얌체짓을 하고 이익을 보면 괜찮은데 얌체짓을 하고 결국은 잃을 건 다 잃을 것이다. 걱정스럽습니다. 원전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우리나라에 지금 원전 부활 뭐 이걸 많이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원전이 물론 가끔 큰 사고가 나서 너무나 그 어려운 그런 걸 우리가 겪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또 효율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문제는 어디에 우리가 중점을 둘 거냐 하는 게 문제겠죠. 지금 당장 우리가 어쨌든 이 힘든 시기에 제일 편한 방법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언젠가 당할지도 모르는 우리 후손들 걱정까지 우리가 할 거냐 이런 걸 복합적으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균형을 맞춰야겠죠. 그렇죠. 쉽지 않은. 그런데 원전과 어떤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립적 개념으로 볼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물론 그 한 나라의 산업 구도라는 게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마 현실적이지 않을 테니까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 하는 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겠죠. 그런데 지금 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이제 원전을 좀 줄여 나가면서 재생에너지 쪽을 이렇게 비율을 좀 강화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갖췄다 그러면 이제 그걸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울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비용을 전가할 것이고. 그렇죠. 그 전에 우리도 재생에너지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설명을 들으면요, 원자력이냐 재생에너지냐 이건 어떤 칸막이를 나눠가지고 서로 대립시킬 개념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생에너지는 분명히 향후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원전은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거를 지금 원전 싼데 뭐 하고 대들 것도 아니고 재생에너지 뭐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무시할 것도 절대 아니고요.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한번 우리 저 중동 국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양반들은 그동안 석유가 뭐 그냥 파면 다 나오니까 너무 잘 살았잖아요. 근데 그 지금 석유를 갑자기 포기하는 건 아니면서 거기에서 얻는 경제 이득을 가지고 그 사막 넓은 데다가 또 지금 재생에너지 하는 거를 좀 하는 거 아니에요. 야같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야근 짓을 못할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제법 원자력 쪽에서 세계적인 국가가 됐잖아요. 그럼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서 빨리 이런 여력을 가지고 빨리 재생에너지 분야를 일으켜 세워야 할 텐데
왜 그거를 균형을 맞출 생각은 안 하고 이쪽은 안 되고 이쪽만 되고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답답해요. 예. 사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문 닫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걸 예. 잘 활용하면서 시기적으로 현명하게 야가 빠지게 예. 그걸로 빨리빨리 다음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걸 이쪽을 해야 된다, 저쪽은 아직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갈라치기를 하는 건 좀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전이란 걸 어느 정도 비율로 유지할까 말까 하는 건 결코 이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방향을 쳐다봐야 되고 이건 이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 제가 아닙니까? 보기엔 그건 계산이죠. 예, 그렇죠. 네. 계산은 정말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 어떤 대립적 개념으로 갖다 붙이면 이게 계산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나를. 맞습니다. 예. 네. 그 다시 생물학 얘기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의생학 제가 좀 생소한 용어라서 그런데요. 의생학이 뭔가요? 다 모두에게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아, 교수님 만드신 제가 혼자서 예. 뭐 별짓을 다 한다는 거 옆에서 그러던데 예. 학문을 만들었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물리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웃기는 놈이에요. 예, 예, 근데 예. 뭐 적당한 표현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처음 등장했을 때에 그냥 뭐 영어로는 한마디로 딱 되는데 예. 바이오미미크리 아니면 뭐 바이오미메틱스 하는 예.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예.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 그러면 생체 모방, 자연 모사, 청색 기술 뭐 이게 형용사도 있고 뭐 예. 명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학문의 이름을 하나 고안해냈어요. 예. 의자가 그게 헤아릴 의자인데요. 의성어 의태어할 때 그 의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흉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베끼는 학문이다. 예. 자연을 흉내내는 학문이다. 그래서 의생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뭐 아직 아는 분 별로 없어요. 제가 좀 이제 약간 앞쪽에 쓰게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어느 기업하고 예.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데 그 자연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그런 예. 이제 그걸 하는데 우리끼리는 이제 의생학이라는 예. 용어를 열심히 사용하고 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연에서 배우자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자연에서 본따서 네. 자연의 어떤 장점을 살리자 우리 삶에. 그 좋은 점이 뭐냐면요. 공짜거든요. 아 예. 자연을 베끼는데 저작권이 없군요. 표절 무슨 뭐 시비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먼저 발견하고 먼저 베낀 놈이 그냥 온전히 다 가져가는 거니까 오히려 연구비 상황이 좋지 않은 이런 우리 같은 이 뒤따라가는 나라들은 뭐 해볼 만한 거 아닌가? 돈 안 들이고도 저 같은 사람에게 차비만 좀 줘도 제가 산으로 눌러 다니면서 이런 신기한 게 있는데 이건 어때요? 혹시 지금 당장 뭐 베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저희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 제법 그 뭐 예를 들면 고라니 같은 동물 뭐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는 드문 동물인데 우리는 많거든요. 이상하게 한반도에서는 걔네들이 잘 살아서. 근데 걔네들이 자꾸 저 산속 도로로 튀어오르니까 그 치여서 죽잖아요. 그 이른바 로드킬이라고 부르는 그거를 자동차 회사랑 지금 그거를 절감하는 방법 없을까? 지금 이제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뭐 그냥 완전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그럼 동물들은 과연 동물들은 그런 걸 어떻게 보고 있나? 그래서 동물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뜻밖의 쉬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희 지금 뭐 동물들의 그런 센스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기존의 생태 통로 이런 거랑 좀 다른 개념인가 보죠?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자동차는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동물이 먼저 알고 피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동물을 감지하는 그거를 동물이 먼저 감지하는 그 메커니즘을 자동차에 장착시키면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 아까 제가 정책 얘기하다 중요한 한 질문을 빼먹고 와서 다시 그거 좀 여쭤봐야겠는데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는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출산은 우리나라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모두들 얘기가 하고 그 현안과 대책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정책적 대책 같은 거는. 그게 뭐 제 머릿속에 무슨 뭐
아주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런 대책이 있을 리는 없고요. 예. 이게 문제가 워낙 복합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게 뭐 어디 기업에서는 뭐 아이 나오면 1억 주겠다고 그렇습니다. 예. 얘기도 했다는데 예. 이게 돈으로 그냥 싹 풀릴 수 있는 문제라면 가지고 한번 다른 돈 다 아껴서라도 한번 해보자. 예. 근데 이게 돈으로만 풀릴 것 같은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변해야 되는 건데 예. 과연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냐 그런 문제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게 시작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예.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문제를 인식했고 예.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뭐 사회에 돌아다니는 많은 이제 잘못된 얘기 중에 하나가 돈은 어마어마하게 썼는데 해놓은 건 없다. 예. 근데 실제로 그 돈의 액수가 네. 외국이 쓴 돈, 외국에 우리 같은 문제를 안고 있던 나라들이 쓴 돈보다 많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 이상하게 그걸 뜯어보면 핵심적인 데 쓴 돈보다 괜히 그냥 크게 관련도 없는 데 쓴 돈이 너무 많아요. 아, 예.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쓴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 제 생각에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제대로 인식한다면 예. 아마 예산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늘려야 될 거고 이게 그냥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교육제도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런 용어를 우리 사회에 유행시켰으니까 이건 통섭적으로 예. 이렇게 접근해야 풀 수 있는 문제지 어느 한쪽에서 그냥 하나만 고치면 풀릴 거다. 그런 문제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조차가 지금 약간 서로 다른 쪽을 쳐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그런 같은데. 면이 분명히 있겠죠.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원인은 뭘로 보십니까? 좀 통속적으로.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진화생물학자는 제가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해서 비난도 많이 받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사람들이 통쾌하다고 예. 그런 면이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아, 예. 제가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은 예. 기가 막히다. 아, 딱 사태 파악하고 적응을 완벽하게 해나가는구나. 예. 이게 동물을 오랫동안 관찰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새끼 낳는 동물은 예. 진짜 어리석은 동물이거든요. 예. 낳아본들 내 새끼가 제대로 큰다는 보장이 없는데 심지어는 저야 뭐 사회성 동물을 늘 연구했으니까 사회성 동물의 경우에는 암컷들끼리의 암투가 네. 눈에 안 보이는데 굉장하거든요. 예. 지위가 높은 암컷은 새끼를 낳아요. 내 새끼가 어디 뭐 힘든 상황에 예. 처할 거라고 생각 안 하죠. 예. 근데 지위가 낮은 암컷은 어쩌다가 자기 지위랑 상관없이 임신은 했는데 예. 낳을 때가 이렇게 다가오면 불안한 거죠. 예. 얘를 꺼내놨다가 얘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예. 그 진화의 역사에 보면 우리 영장류의 역사만 쭉 봐도요. 예. 진화가 좀 덜 된 초창기 영장류에서는 그 자체 낙태를 시키고 아, 자기가 그냥 재흡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예. 낳고 곧바로 엄마가 집어먹는 예. 적응을 한 동물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애를 안 낳는 건 지극히 현명한 진화적 적응이거든요. 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 제가 막 떠드니까 뭐 그냥 제정신이냐 뭐 이러는데 그런 걸 제 입장에서는 제대로 분석하고 예.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 상당히 진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이걸 뭐 그냥 조금 제도를 약간 바꿔준다고 예. 과연 이게 통할까 예.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그 빈부격차 문제랑 좀 결부시키면요. 그럼요. 예. 네. 우리 사회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2세를 낳아가지고 키우기에 편안한 사람은 극히 소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고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제 작년 이제 출생률이 곧 발표가 되겠죠. 많은 분들이 아마 0.7일 거다. 예. 또 어떤 분들은 0.7 미칠 거다라고까지 지금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괜찮은 출생률을 갖고 있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세종시. 예. 세종시는 정말 죄송한데요. 예. 미안한 얘기지만 공무원들께서 당신들 잘 살 수 있도록 시를 잘 구성을 해주시고 필요한 거 다 마련하고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예. 거기선 아이들을 낳습니다. 출생률이 다릅니까? 출생률이 예. 세종시만 좋아요. 예. 다른 대한민국의 웬만한 도시는 다 현격하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예. 거기만 괜찮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여건이 좋으면 예. 낳는 거예요. 예. 저희 번식을 못하게 막는 게 어려운 거지 예. 번식을 하게 하는 건 쉬운 일이거든요. 상황이 예. 조금만 좋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섹스를 할 거고요. 예. 애를 낳을 거예요. 근데 못하게 하려면 예. 제가 이제 농담으로 가끔 예. 하는 얘기가 국정원에서 모든 침실에 CCTV를 다 설치하고 예. 섹스 시작하면 예. 경고음 내고 이래야 이게 되는 건데 예. 그건 불가능한 예. 일이죠. 오히려 상황을 조금씩 낳게 하면 예. 저절로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예. 저절로 속절없이 사랑에 빠지고 또 섹스를 즐기고 예. 그러면서 또 아이가 태어나고 근데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예. 그걸 다 계산하잖아요. 그걸 무의식 중에 계산하는 거겠죠? 거의 무의식 중에 계산하는 의식적으로 게 아닙니다. 계산합니까? 의식적으로 실제로 수치 계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예. 아까 교수님 참 통계를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 말씀하신 2분기 기준에서 세종시 출생률이 0.94, 네. 서울 출생률이 0.54. 네. 예, 거의 2배 가깝군요. 예. 굉장한 차이. 물론 0.94도 뭐 별로 글쎄요. 좋은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니지만 전체가 애 낳고 살기는 어려운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애 낳고 살기가 어려운 사회이고 그 중에 편하게 낳을 수 있는 집단은 정말 극소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공교롭게도 예. 세종시일까? 아, 정책적으로 잘 다듬어 가니까 예. 거기는 그나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전국을 세종시 비슷한 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출생률은 분명히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게 가능할까? 예. 네. 예. 생물학적 얘기 좀 여기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여쭤보면 네. 요새 리더십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여왕개미 리더십을 닮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예전에 네. 그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예. 괜히 노무현 대통령님 제 신문 글에서 비판을 한번 예. 한 적이 있는데요. 예. 노무현 대통령님은 성품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막 이제 해결을 하시려고 막 예. 그런 면이 있으시잖아요. 예. 계급장도 뛰자 뭐 예. 이러시고. 예. 근데 여왕개미는 직접 안 나서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도 좀 젊었고 그런 대통령을 처음 뵈가지고 다른 그전에 대통령님들은 이렇게 잘 안 나섰단 말이에요. 예. 저 뒤에서 이제 근데 노무현 대통령 직접 나서가지고 토론하자 예. 그리고 막 하시니까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왕개미답게 하시라 뭐 이런 이제 예. 신문에 글 쓰는 사람들은 다 이제 전문 용어로 지적질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 제가 이제 지적질을 한 건데 예. 개미 사회를 오랫동안 관찰해 본 저로서는 개미 사회가 우리 사회보다 훨씬 큰 잡음 없이 잘 굴러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개미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왕개미가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일개미들이 자체적으로 서로 협조하면서 알아서 해요. 개미 사회에 노사 문제라는 게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노가 알아서 하니까 사가 굳이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노사 문제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국가를 운영하려면 관리하고 지배하는 계층이 있고 또 그 관리 당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조금은 저는 그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친 탑다운 리더십보다는 좀 바텀업 리더십을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각자 알아서 하는 그래서 그거의 총합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종종 훨씬 좋아요. 예. 그런 것들을 조금은 우리 사회가 동물 사회에서 좀 배우면 좋지 않을까. 예. 동물 사회가 우리보다 그런 면에서 훨씬 잘하거든요. 예. 교수님 시간은 이제 다 됐는데 마지막 네.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요새 그 R&D 예산 삭감 문제 가지고 굉장히 어떤 말들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예. 저는 그건 정말 잘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차피 우리가 무슨 뭐 자원이 풍부해서 성공한 나라도 아니고 예. 뭐 여건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거기다가 불과 한 반세기 전에 전쟁으로 쑥대밭됐던 나라고. 그러니까 저는 뭐 재작년에 제가 공부에 관한 책을 써서 제법 대박을 쳤는데요.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성공한 건 공부에서 성공한 거거든요. 별로 좋지도 않은 제도였지만 그래도 전 국민이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연구가 공부의 정점인데 연구를 줄여서 대한민국이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이길 수 있을까? 갑자기 우리 석유가 날 것도 아니고 뭐 점점 더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두뇌에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 이번 정부뿐 아니라 그 전에 정부에도 제가 계속 쓴소리를 했는데 툭하면 자꾸 국민 총생산 GNP 대비 R&D 예산은 뭐 세계 1위다 그래요. 1위 맞아요. 근데 1억의 10%가 1,000만 원이고요. 100억의 10%가 10억이에요. 제가 공부한 하버드 대학은 기부금을 잘 걷기로 유명한 대학인데요. 하버드 대학이 쌓아놓은 기부금 총액이 50조입니다. 우리 1년 R&D 예산이 30조가 안 되는데 남의 나라 대학 하나가 쌓아놓은 돈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모든 연구자가 나눠 쓰고 있는데 그걸 깎는다는 건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300조 정도를 마련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300조 깎지 말고 300조로 증액하시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